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주 두 번째 강의합니다. 우리가 사주에 들어와서 전류의 자기 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뭐 생각 안 나죠? 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전하는 전기장 만들고 전기장에서 전하가 힘받고, 그렇죠? 전류는 또는 자석이 전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류는 자기장 만들고 자석은 또는 전류는 또는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에서 힘받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전하가 전기장을 만드는 법칙이 쿨롱 법칙이고 가우스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전류가 또는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 법칙이 뭐였어요? 그렇죠. 비오사바르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자기력을 전기력과 비교해 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이미 자기 현상이 전기 현상과 무척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만드는 또는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만드는 법칙하고 아주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만드는 전하는 스칼라라면 자기장의 원인인 전류 또는 움직이는 전하는 벡터여서 그래서 달랐죠. 그래서 우리 방향을 할 때도 스칼라의 경우하고 벡터의 경우하고 다른 점만 고려하면 같았습니다. 이 전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전기력과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우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전기력부터 공부하도록 해보겠어요. 복습하도록 해보겠어요. 전기력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받는 전기력을 우리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쿨롱 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쿨롱입니다. 쿨롱이면 뭐였냐면 우리 배운 거예요. 전기장이 2인 곳에 전하 Q가 놓였으면 어떤 전기력은 얼마였냐면 Q2가 전기력이었어요. 이때 전하는 주위에 전기장을 만드니까 여기 지금 이 전하가 받는 Q가 받는 전기력이 Q2니까 이 Q를 만약에 2배 되는 Q를 갖고 온다면 전기장이 2배로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내가 가져온 전하가 2배로 됐는데 이 전기장이 2배가 커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바로 이거 F는 Q2에서 이 E는 이 Q가 만드는 전기장이 아니에요. 다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전하가 하나가 있으면 그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고 이제 Q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여기다 5쿨롱을 갖고 오건 10쿨롱을 갖고 오건 요 전기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만 보고서 뭐 이 전기장은 전하가 만드니까 요거 더 큰 전하 갖고 오면 전기장이 커진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정해지는 힘을 쿨롱힘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전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힘을 쿨롱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장의 단위는 뭐였냐면, 단위는 이 식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전기장은 힘을 전하로 나눈 거니까 힘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전하의 단위가 되겠어요. 전기장의 단위가 되겠어요. 이 전기장의 단위는 다른 이름 안 붙여요. 그냥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운 전기장이 들어가는 다른 식이 또 있어요. 간단한 식이. 어떤 식이 있냐면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방향으로 D만큼 거리가 가면 그 거리가 간 양쪽 위치에 전위차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식이 있죠. 그럼 어때요? 여기다 전기장에다가 거리 곱하면 전위차예요. 근데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니까 전기장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죠. 자, 뭐 이게 둘 다 똑같은, 사실은 똑같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위를 뉴턴 퍼 쿨롱이라고 쓰기도 하고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 단위도 또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돼요. 이게 똑같은 단위예요. 그렇지만 다른 이름은 안 쓰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부 SI 단위인데 국제 단위계 단위인데 똑같은 단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쿨러 힘을 우리 또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점전하 Q1이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R은 점전하 Q가 받는 쿨러 힘
아까는 전기장이 2인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점전화 Q1에 의해서 받는 Q가 받는 전기력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좌파가 있고 여기에 Q1역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게 이제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에 아래 전기장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Q가 갖다 놓으면 이 Q가 받는 전기력은 먼저 전기장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장은 요놈이 만든 거예요. 요놈이 만든 거 요식 우리 잘 알죠. 이게 이제 쿨롱 법칙이에요. 그래서 4파 입실론 제곱은 1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게 받는 전기력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Q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Q2는 바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 R 제곱분의 Q, Q1, RR. 이게 이제 단위 벡터가 되죠. 자, 이렇게 전기력은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력 보도록 하겠어요. 자기력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쿨롱도 유명한 사람이고 로렌츠도 유명한 사람이 있겠어요. 로렌츠는 노벨상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자, 먼저 쿨롱은 노벨상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로렌츠는 19세기 사람인데도 오래 살아서 노벨상 받았어요. 제 몇 회 노벨상 받았겠어요? 제 2회. 1회는 유명하죠. 1회는 렌트겐. 제 2회 노벨상을 받았어요. 제 3회는 누가 받았겠어요? 제 3회는 그 유명한 퀴리 부부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을 발견한 베크렐 이렇게 3명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기력을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아까 똑같이 전기장하고 똑같이 하지만 이제 전하가 자기력은 어때야만 받냐면 움직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기장에 전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전하는 자기력 받지 않아요. 움직이면 어떻게 받느냐?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력 받는데 전하가 있고 속도가 있죠. 자기장에서 전하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자기력은 어떻게 될 거냐면 벡터고 벡터를 곱해서 자기력도 벡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벡터 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까 전기력의 경우에는 Q만 있었으니까 그냥 Q2 그러면 됐죠. 근데 이거는 벡터와 벡터가 있으니까 벡터 곱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는 그냥 곱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벡터 곱을 해서 방향을 정해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력, 로렌츠 힘의 방향은 V의 방향, 움직이는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하고 이거를 벡터 곱한 방향. 벡터 곱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1학기 때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장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이 식에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자기장의 단위래요. 자기장의 단위는 힘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하고 속도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를 전하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로 나누면 뭐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딱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의 SI 단위의 단위는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T라고 하는데 T는 어떻게 읽어요? 우리 지난번에 연습 문제 할 때 잠깐 했어요.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래서 이건 테슬라라고 물리학자 테슬라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물리학자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르비아인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출생했으나 19세기, 18세기 이때 유럽은 나라가 막 합했다 쪼개졌다 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제국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교육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아무튼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에디슨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 많이 벌 때 미국으로 이민 와 있었는데 여기서 에디슨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명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사실은 이를테면 좀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거기에 포함돼서 있지 못하고 항상 홀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 아이디어만 엄청 좋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류 발전기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써먹지를 못하고 뭐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려서 자기장의 SI 단위를 테슬라라고 하는데 우리 자기장의 SI 단위가 아닌 단위로 어떤 게 있냐면 가우스가 있어요. 가우스. 그래서 1테슬라가 10,000가우스에 이렇게 해당하죠. 네, 그래서 이 자기력 로렌츠 힘을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Q1이 움직이는데 Q2가 받는 자기력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원점에서 속도 V1으로 움직이는 전하 Q1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R에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전하 Q가 받는 자기력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있어요. 여기 Q1이 있지만 Q1이 이번에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요. V1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곳에 Q가 있는데 이 Q도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요놈이 힘받죠.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Q1이 R에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쿨롬 법칙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 V하고 여기 벡터하고 표시만 없으면 쿨롬 법칙하고 똑같죠. 근데 V가 필요하니까 여기 V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니까 곱하기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R에 놓인 Q가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QV 곱하기 했죠.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기가 2번씩이나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거 방향을 알아보려면 복잡하고 사실은 크기도 요 놈들의 상대 방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달라지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2이고 동시에 자기장이 B인 공간에 전하 Q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아까 이것과 똑같은 이런 전하가 있다면 Q1이 전기장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움직이고 있더라도 움직이는 Q1이 전기장 주위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Q1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그 전기장 때문에 Q가 전기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전기력 받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Q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다 받죠. 그래서 그 전기력과 자기력 다 받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요 두 개 전부 다를 합해서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구분하기는 내 생각에는 그냥 자기력만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고 전기력은 쿨롬 힘이라고 부르면 좋겠는데 어떤 책에서는 둘을 다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 바라겠어요.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건 누가 어디서 의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 통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누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딱 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진공률과 투자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로렌츠 힘과 쿨롱 힘을 계산하는데 전부 그 앞에 계수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있고 4파 분의 뮤 제로가 있고 그게 크게 차이가 나죠.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은 뭐냐면 입실론 제로는 이게 진공의 유전일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진공에 있지 않고 사실은 어때? 공기에 있죠.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을 쓰지 않아야 돼요. 공기에 전하가 있다면 전하 분포가 있다면 요 앞에 계수가 뭐가 되냐면 공기의 유전율을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기의 경우에는 공기의 유전율이 진공의 유전율하고 99.9999%가 같아요. 물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물의 경우에 물 속에 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하 분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물의 유전율을 쓰면 되겠어요. 이 진공의 유전율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진공에 있을 때는 또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여기다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진공의 유전율 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이미 다 외웠을 거예요. 자, 이건 외워야지 돼요. 그 단위도 우리 잘 알아요. 쿨롬 법칙에서부터. 그래서 요건 8.99 또는 9 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9 곱하기 10에 9 하니까 어때요? 뭐 여기 쉽죠.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진공의 유전율은. 그런가 하면 그 투자율의 경우는 어떠냐면 전류 밀도가 있을 때 아까하고 똑같아요. 식이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 전하 밀도 대신에 전류 밀도만 왔죠. 곱하기 오고. 그때 여기에 4파이분의 뮤인데 여기 공기라면 공기의 투자율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진공의 투자율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의. 그러면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요 10의 마이너스 7승 진공의 경우에 이거는 정확한 값이에요. 1.0007을 뭐 반올림한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값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사실 뭘 알 수 있냐면 아주 재밌어요.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의 곱이 얼마인지를 한번 아까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에서부터 요 계수를 알았으니까 그 계수를 가지고 두 개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자, 두 개의 곱을 계산하는데 그냥 곱을 계산하지 않고 왜 이랬지? 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아무튼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 값 계산하려면 요거 들어간 거 하려면 요것분의 역수죠. 요거 지금 쿨롬 법칙에 나오는 계수의 역수예요. 요거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역수니까 분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이 2.998 곱하기 10의 8성. 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이게 딱 나와요. 단위도 뭐가 되냐면 미터 퍼 세크가 딱 나와요.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눈에 딱 띄죠. 이거 뭔지 금방 알겠죠? 뭐예요 이거? 그렇죠. 광속이죠. 광속. 사실은 이 광속을 측정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광속 측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쿨롱 법칙하고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나와 있어요. 그 개수만 알아냈더니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웃기죠? 네. 사실은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광속이에요. 광속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언제 알게 됐냐면 특상대성 이론에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전자기학은 전기와 자기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특상대성 이론 배우겠지만 특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인데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만든 물리법칙이 다 근사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다 근사법칙이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고쳐야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전자기학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자 그거 알기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까지는 요거 곱 뺐더니 이상하게도 광속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뭘 쓸 수 있어요? 이필론 제로 곱하기 뮤 제로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C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식이 나올 때 우리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뮤 제로가 나오면 C제곱분의 1 곱하기 이필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이 이렇게 긴밀하게 광속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왜 여기서 이걸 소개했냐면 이렇게 멋있는 것도 알려주니까 좋아요 나빠요? 뭐 좋지만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자, 뭘 한번 했냐면 아까 어때요? 똑같은 전하가 있는데 그 전하들이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죠. 그랬을 때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어떤 게 더 클까? 여기 Q1이 여기 있고 움직여요. Q2가 여기 있어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때 받는 전기력과 자기력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전기력은 그냥 Q이고 자기력은 Q 곱하기 뭐 잔뜩 많이 곱한 거니까 아마 자기력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놈이 여기에 전기력도 주고 자기력도 주는데 아까 전기력, 자기력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의 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만 하면 딱 이렇게 돼요. 전기력에. 그다음에 자기력은 이렇게 되는데 왜 최대값이 일로 갔냐? 아무튼 근데 이건 이렇게 되는데 요건 어때요? 여기 요놈의 각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요것도 90도고 요것도 90도라면 최대값이 되겠어요. 이런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글자만 다 쓰면 돼요. 글자만 이렇게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뭘로 나눌까? 자기력을 전기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크기를. 그래서 자기력을 이렇게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나누면 요놈으로 나눈 거니까 요렇게 되는데 그대로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요게 뭐가 되냐면 이필론 제로 뮤 제로가 바로 뭐하고 같아요? C제곱분의 1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물론 힘하고 힘을 나눴으니까 숫자여야지 되죠. 이것도 어때요? 속도의 제곱과 속도의 제곱 나눈 거죠. 이거 숫자예요. 근데 V와 V1은 우리 주위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거라면 어때요? 요 광속에 비해서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아까 내가 전기력이 더 클까 자기력이 더 클까 했을 때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전기력이죠. 전기력도 조금 클 것 같아요? 많이 클 것 같아요? 많이 클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놈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력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력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전기력이 0인 그런 경우에는 자기력이 나타나겠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에 전류는 흐르고 있지만 그 도선에서 전하 밀도는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아니면 0이겠어요? 전하 밀도는 0이에요. 도선에 있는 전하 밀도는 0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전기력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더라도 주위에 다른 전하에 힘 안 줘요. 그렇지만 뭐는 줘요? 자기력은 힘주죠. 자, 그렇게 전기력이 0이 되면 전기력이 0이 되면 자기력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전기력과 자기력의 효과가 같이 나타날 때는 우리 전기력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예제 풀어보기 전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질문 잘하는 학생도 왔는 것 같은데 질문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예제 18의 1은 자기장에 의한 지자기가 이렇게 됐다. 지자기란 뭐예요? 지구가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지구가 왜 커다란 자석이겠어요? 사실은 지구가 뺑뺑 돌죠. 근데 이 안에 전하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큰 자석의 효과를 나타내요. 지구 내부에 전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지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크기는 0.75 밀리 테슬라, 밀리는 10의 3승이에요. 방향은 이렇다고 할 때. 근데 이 방향을 아마 Z는 위쪽을 향하고 그다음에 Y는 북쪽을 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지자기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질소이온이란 전하를 띄웠죠. 질소이온이 어느 쪽으로? X방향으로 동쪽으로 300m/s 아니 서쪽이네 이거.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300m/s로 움직일 때 자기력을 구하라. 네. 그래서 X는 동쪽, Y는 북쪽, Z는 위쪽이네. 네. 그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전기장이 이렇다면 질소이온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그때 질소이온에 작용하는 중력도 구하라. 그래서 똑같은 질소이온에 지상에서 받는 전기력과 자기력과 중력을 한번 비교하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력부터 구하는 거니까 자기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QVB니까 전하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전하에 대한 말이 없네. 근데 이온 하나의 전하는 얼마겠어요? 자, 이온 하나의 전하는 여기가 쉽죠.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는 게 이온이니까. 자, 그래서 질소이온의 전하량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Q는 마이너스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력을 구할 것 같으면 QVB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 썼어요. 여기 Q 쓰고 V 쓰고 B 썼어요. 다 썼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요 어떤 거는 막 곱하기 잔뜩 있는데 사실은 요 곱하기 중에서 요 곱하기는 그냥 숫자 곱하는 곱하기고 요거는 벡터 곱하는 곱하기예요. 요것도 그냥 숫자 곱하는 곱하기예요. 요걸 좀 구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벡터 곱하는 곱하기니까 x 벡터곱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렇게 세면 그거만 여기다 따로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요 방향은 뭐가 되냐면 x y향은 뭐가 돼요? z 방향 되죠. 그다음에 x z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쓰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y가 됐죠. 요 앞에 거 다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0승 뉴턴이 됐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은 요거의 크기는 얼마냐면 요거의 크기는 요 절대값 취해서 보면 0.8 제곱 더하기 0.6 제곱은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 1이에요, 그건. 그래서 요거의 크기가 1이 됐으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뉴턴이다. 자기력. 10의 마이너스 20승 뉴턴. 요거 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력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기력을 보면 질소이온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Q2 하면 되니까 여기 Q 있고 그들 다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뉴턴. 이건 북쪽으로 작용하네. 아까 자기력이 10의 몇 승이었어요? 마이너스 10승이었어요? 20승이었죠. 여기서 아까 여기서 20승이었죠. 이건 마이너스 17승이니까 자, 어때요? 전기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력을 한번 구하면 어떻게 될까? 전기력이 크게 이렇게 되고. 자, 중력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해야 되겠죠. 자, 질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질소의 원자력은 14인데 질소이온은 질소 원자 2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량 알고 원자량이 1일 때 원자량에다가 U를 곱해서 요 U가 원자량 하나당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자가 2개니까 2 곱하기 14하고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그 질소이온의 질량이 되겠어요. 이게 질량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만 곱하면 돼요? 중력은 G만 곱하면 되죠. 여기다 G 9.8만 곱하면 되겠어요. 뉴턴인데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5승 뉴턴.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커요? 전기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기력, 그 다음에 어때요? 중력은 엄청 작죠. 중력은 엄청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무엇을 한번 보냐면 균일한 전기장에서 점전화의 운동을 보는데 사실 이거 왜 하냐면 균일한 자기장에서
점전화의 운동을 보기 위해서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좌표계를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오른쪽을 X축으로 정했어요. 그다음에 아래쪽을 Y축 이렇게 정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전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전하를 여기 전기장 2가 있을 때 전하를 이렇게 던지겠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척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놈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거예요. 자, 이놈이 받는 힘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받는 힘은 무슨 축 방향? Y축 방향이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초속도는 X축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사실은 어때요? 우리 중력장에서 던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중력장이 아래로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거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풀어볼 것 같으면 자, 여기다가 이런 데서 던지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력을 먼저 구해야 되죠. 전기력은 뭐가 돼요? Q2니까 Q2제로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E0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방식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Q20Y는 MA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힘이 일정한 힘이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예요. 힘이 일정한 힘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때는 가속도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 구할 것 같으면 이거 벡터니까 요거를 X축 Y축에서 볼 것 같으면 어때요? X축 성분은 없죠. 여기는 없으니까 0은 MAX. 그래서 AX가 0이에요. 이 얘기는 어때요?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어때요? Y축 방향으로는 Q20는 MAY니까 AY는 M분의 Q20와 같은 그런 가속도죠. Y축 방향 아래로 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중력 가속도로 밑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것은 마치 지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전기장 배울 때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자기장에서는 자기장에서 전화 움직이는 거 하니까 우리 전기장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에서 균일한 자기장에서 점전화의 운동 이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자, 자기장을 어떤 자기장이냐면 아까 전기장은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 하면 전화의 운동을 기술하기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전기장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 가위표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에요. 여기에 지금 전하가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거 뺑뺑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운동을 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데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만일 점전하의 처음 속도가 자기장인 방향과 평행하다면 이건 뭐 어때요? 처음 속도가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이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게 집어넣었다면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는 어땠어요? 만약에 평행하게 집어넣었다면 가속운동을 할 것 같아요. 전기장과 평행하게 집어넣었다면. 근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자기력은 QV 곱하기 B예요. 그래서 둘이 방향이 같으면 어때요? 자기력 0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하게 집어넣으면 가속도 없이 그냥 등속도 운동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자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그냥 등속도 운동이에요. 왜? 힘이 0이니까. 자기력 0이에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하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QV 곱하기 B면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V의 방향에도 수직이고 B의 방향에도 수직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수직인 평면 위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움직이는데 항상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항상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받으면 아까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데 그건 좀 아니에요.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받으면 어때요? 속력은 커져요? 안 커져요? 속력은 안 커지고 속도의 뭐만 바뀌어요? 방향만 바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력의 크기는 90도니까 QVB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평면 내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원운동 할 때 한번 어떤 원운동인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도 역시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데 이건 힘이에요. 힘 QVB 우리 구했어요. 그 다음에 MA인데 이 A는 어떤 가속도겠어요? 부신 가속도 하면 되겠어요. 부심. 여기 지금 중심을 향해서 힘 받으니까 부신 가속도. 부신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QVB는 R분의 MV 제곱에서부터 우리 R을 구할 수가 있어요. R은 그래서 그대로 구했죠. 이거 나눌 것 같으면 QB분의 MV 이렇게 되겠어요. 보니까 어때요? 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원을 돌죠.
속도가 그냥 자기장에서 균일한 자기장에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원을 돈다. 그래서 자기장에 어떤 걸 탁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빨리 집어넣으면 더 큰 원을 그리고 천천히 집어넣으면 작은 원을 그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큰 원을 그릴 때가 더 길겠어요? 작은 원을 그릴 때가 더 길겠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막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서 구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움직이면 더 큰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갈 길은 많지만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와 진동수,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기를 구하려면 원의 둘레를 V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원의 둘레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죠? 요걸 구했어요. 여기다 2파이만 곱하면 돼요. 여기다 2파이를 곱해서 V로 나눴어요.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V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건 질량, 전하, 자기장 하니까 반지름에 관계가 없죠. 속도에도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을 도는데 어떤 원을 돌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동수를 구하면 진동수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수가 다 같아요. 어떤 원을 그리건. 그래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전하의 속력에 의존하지 않아서 이걸 사이클로트론에 적용되어서 이 진동수를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는 뭐겠어요? 균일한 자기장에서 원운동하는 전하의 진동수예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에 전하가 들어가면 바로 그놈의 진동수가 뭔지 바로 계산돼요. 그놈의 주기가 뭔지 바로 계산돼요. 뭐만 알면? 질량하고 전하하고 자기장만 알면. 자기장이 세지면 어때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자기장 하면 주기가 더 길어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로트론에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이클로트론은 무슨 기계냐면 무슨 기계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졸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클로트론이 무슨 기계예요? 돌리는 기계예요? 네, 돌팔매하는 기계예요. 돌리는 기계. 뭘 돌리냐면 전하를 돌리는 기계예요. 전하를 돌려가지고 점점 더 빨리 돌려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게 하는, 다시 말하면 전하를 띤 기본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전하를 가진 기본 입자를 가속시켜서 큰 에너지를 갖게 해가지고 입자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전에 뭐 그런 실험 해가지고 썬에서 막 그렇게 팡 실험해가지고 뭐예요? 힉스 입자도 알아내고 뭐 이런 신문에 났죠. 자, 그렇게 할 때 입자를 먼저 가속시켜지는데 입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뭘 이용하냐면 전기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장은 입자를 가속을 시켜요, 안 시켜요? 다시 말하면 속력이 더 크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전기장만 이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입자가속기가 바로 뭐냐면 선형 입자가속기인데, 선형 입자가속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축전기를 이용해요. 축전기. 그래서 여기 도체와 도체 사이에 축전기 사이에는 전기장이 생기죠. 그때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을 시키는데 여기 지금 다 도체예요. 그래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속이 되면 점점 빨라지겠죠. 빠르니까 지나가는 거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요 원통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요. 여기서 또 가속을 시키고 더 많이 가요. 여기서 또 가속시키고 더 많이 가요. 근데 요 놈이 여기 왔으면 요게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이면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돼야지 되겠어요? 요 놈이 그냥 마이너스 극이면 요 가속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는 전화는 똑같은 전화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 다음에 또 요 놈도 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돼야지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교류 전류를 걸어줘요. 그래서 여기 싹싹싹 지나갈 때마다 요 놈이 지나갈 때는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되게 교류를 걸어줘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가속을 시켜주는데, 기본 입자를 가속시키는데 전기력 이용이 되는데 일렬로 정렬한 금속 원통의 높은 전압의 교류를 연결해가지고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길어져야지 돼요. 에너지가 커지면. 그래서 엄청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선형가속기가 196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요거의 길이가 한 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형 입자가속기의 크기가 너무 커져요.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사이클로트론이에요. 사이클로트론은 어떻게 하느냐? 사이클로트론은 여기도 물론 이제 교류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자석을 만드는데, 전자석, 이건 자석에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뺑 돌게 만들어요. 뺑 돌게 만들고 여기는 전기장이 걸려요. 전기장 걸려서
지금 여기서부터 입자가 나와요. 입자가 나서 뺑 돌아서 여기서 가속되고 뺑 돌아서 여기서 가속되고 뺑 돌아서 여기서 가속되고 뺑 돌아서 여기서 가속되는데 가속이 되려면 어때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있다가 여기 가서는 또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바뀌는 진동수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요거 반회전하는 진동수하고 같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거 점점 더 커지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요? 다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교류 전류만 해줄 것 같으면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점점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빨라지면 더 큰 원을 그리죠. 그래서 제일 큰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탁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표적에 부딪히는 이런 장치가 이제 사이클로트론인데 사이클로트론은 이렇게 D 형태로 만들어서 그 중간에서 가속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클로트론의 D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트론에서 D자 형태로 걸어줘가지고 두 D자의 자기장 사이에서 교류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을 시킨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자기력에 대한 공부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단면의 반지름이 아린 원통 모양의 긴 도선의 전류 I가 단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흐른다.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전류 밀도를 구하라. 이 도선을 이루는 원통의 중심축에서 거리가 그 반지름보다 작을 때 도선 내부의 한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클 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거는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배운 문제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하면 풀 문제예요. 긴 도선이니까 자기장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전류 밀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 밀도는 전류를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되죠. 이게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런 전류 내에서 전류 밀도 내에서 자기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페어 법칙 적용하는데 이걸 적용하겠어요. 그리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그리면 요 원에다가 뭘 구해요? 요 서큘레이션 구한다 그랬죠. 서큘레이션은 그 안을 흐르는 전류에다 뮤제로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은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요건 어떻게 돼요? 그냥 2파이RB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다 방향은 요 접선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그다음에 세기가 다 똑같으니까 2파이RB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부 반지름이 아린 요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류 밀도에다가 여기에 넓이 구하면 되겠죠. 넓이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다 요걸 해서 곱했어요. 곱하니까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만 전류만 구했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럼 B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R 제곱이고 여기는 R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장은 R에 비례하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R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맨 가운데서는 자기장이 0이다가 점점 자기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자, 그런데 우리 더 큰 경우는 어떠냐면 똑같이 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2파이RB 하는데 이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그냥 I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I 그냥 써주면 됐어요. 그래서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2파이 R분의 여기 R이 있으니까 R분의 I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어때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런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안에서는 거리에 비례하고 바깥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속도가 X방향,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성자가 자기장이 Y방향으로 일정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2테슬라이고 양성자가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이거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이다. 이랬을 때 양성자의 처음 속력을 구하라. 네, 이 자기력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양성자가 운동하는 평면을 구하라. 네, 되게 뭘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 속력 알면 반지름 알고 반지름 알면 속력 알고 바로 정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양성자의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라.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장 B의 속도 V로 움직이면 전하 Q가 받는 자기력은 QVB니까 여기다가 우리 아는 거 대입하는 거예요. 뭐 주어졌어요? F 주어지고 Q 주어지고 B 주어지고 V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구하면
여기서 구하는 속력은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56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거의 광속의 절반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속도 방향의 수직인 크기가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양성자가 받는 자기력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까 한 거지. 따라서 양성자는 자기장 비에서도 수직인 방향으로 운동한다.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 받으니까 그 안에서 운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그런 평면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Y축이니까 양성자는 Y축의 수직인 XY 평면에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에 적용할 운동,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F는 MA 구할 것 같으면 자기력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부신가 속도가 R분의 V0 제곱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 뭘 구하라는 거였어요? 반지름 구하라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반지름 구하면 구하는 반지름은 여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80cm가 나왔네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데 80cm인 그런 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원운동의 주기는 뭐가 되냐면 2파이R을 V0로 나눌 것 같으면 주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 초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 쿨로임은 어떤다고? 쿨로임은 전기장에서 전기장 E의 Q가 어쩌면 F는 QE 이런 거다. 근데 로렌츠는 어때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QVB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에서 점전하의 운동은 어떤 거냐면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균일한 자기장에서 점전하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거 왜 나왔어? 사이클트론 진동수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게 오늘 배운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